예, 마지막 10번, 11번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겠죠, 아마. 이렇듯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니라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풍경 사진에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찍는 사람, 즉 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야 그 풍경 사진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의 외피, 겉껍질인데 그냥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옮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담아내기를 소망한다. 내면의 본질까지. 그러려면 원하는 느낌과 분위기가 담길 때까지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럴 때 필름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한 카트 놓치면은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찍을 때는. 이때 찍는 사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다. 그래서 이때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카메라의 선택, 대상의 존재감을 표현해주는 렌즈의 화각, 렌즈가 볼 수 있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리적 거리와 각도,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 등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더해야 한다.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다. 그러니까 자기 역시 자기가 찍는 그 사진 속에 어떤 하나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사진이고 사진이 곧 나다. 대상이 나고 내가 대상이다. 이런 거를 물아일체라고 하죠. 물아일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일체감. 자,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접한다. 이제 이 글 전체의 마무리인 거예요. 왜? 사람 이야기, 풍경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단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 기억하시죠?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야 된다. 또 주제를 재강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역할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세 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글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이런 역할을 주로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고두고 멋진 장면으로 기억될 순간들이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풍경 속에서 반짝거리며 숨어 있다. 그런 걸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인 것이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자. 카메라가 없다면 스마트폰도 좋다.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될 사진. 그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진이. 스스로 발견해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 풍경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찍어보자. 윤광준 씨가 쓴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교과서 119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있는 글쓴이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한 것들을 찾아 표시하며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카메라의 성능과 기술적 지식 대 내면의 본질적 생명력. 요걸 파악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죠. 자, 두 번째 줄, 나에게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순간. 나와 관련 없지만 특별한 순간.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쌓여서 특별하게 된다, 비범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나에게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순간. 사랑에 빠진다든지 스포츠를 보고 환호한다든지 소년 시절을 추억한다든지 이런 예시들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풍경의 해석이냐 풍경의 재현,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풍경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 다음, 유명 작가의 사진을 흉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게 아니라 사진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그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 단어를 참고하여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각각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이랬네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초월, 소통, 일상, 인식과 느낌, 내면의 본질, 일체감,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을 구분을 해보면 이 초월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다. 시간을 뛰어넘어
계속 새로운 의미가 생산된다. 뭐 어떤 사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소통. 내가 특정한 인물의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혹은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비범하고 특별한 어떤 그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평범하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 일상들이 오히려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또 그 인식과 느낌이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본질, 그 사진을 통해서 대상이 가진 내면의 본질을 뽑아내고자 한다. 이게 사진을 찍는 목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체감, 풍경 사진을 잘 찍으려면 그런 해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사진과 일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너무 그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100% 공감하거나 이해하기는 조금 뭐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어들을 넣고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글쓴이는 인물 사진이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남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 평범한 일상의 희로애락, 그 감정, 인물 사진이니까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사진이며 이것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다. 자, 이런 정도가 인물 사진을 대하는 이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풍경 사진이란 어떤 거여야 할까요? 자, 칠판을 잠깐 지우고요. 자, 지우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경 사진은 어떤 얘기가 나왔더라? 자, 풍경 사진이란 풍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느낌, 그러니까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경을 보았을 때 그때 드는 나의 인식과 그 느낌, 그거를 반영해서 재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의 내면의 본질까지 드러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기술도 인식도 뭐 재해석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 일체감까지도 동원해야 한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풍경 사진 찍으려고 눈 덮인 산 속에 막 꼭두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거 막 그 찍으려고 잠복해 있는 뭐 사진 기사들, 또 뭐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 사진 찍으려고 뭐 나무 껍데기 뒤집어 쓰고 있는 막 그런 분들, 저는 그런 것들이 사진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이 제시한 예들 말고도 이런 정의에 비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같은 것들은 인스타나 뭐 카톡으로 언제든지 해주셔도 좋고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늘 강조하지만 글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치 사진이 그러는 것처럼 그 내면의 본질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다 이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내가 이해가 잘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좀 설명해주고 또 그걸 이해시켜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도 점검해보고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노력이 그만큼 빛날 수 있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